오늘은 오펜하이머 영화 바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오늘의 주제를 살짝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에 투하된 2개의 원자폭탄에 대한 탐구. 두 번째,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왜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오펜하이머가 개발한 핵무기는 그 이후 현대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스타트! 첫 번째, 일본에 투하된 2개의 원자폭탄에 대한 탐구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에서는 일본 원폭 투하에 대한 장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도 세계 영화 시장에서 일본이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영화 시장은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우리나라는 4위인데요. 대한민국의 문화사랑, 영화사랑은 감히 세계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그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같은 종류일까요? 만약 두 원자폭탄이 다르다면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오펜하이머가 성공시킨 트리니티 실험의 원자폭탄은 두 장소 중 어떤 곳에 투하된 것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원자폭탄은 같은 원자폭탄이 아닙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실험에서 성공한 원자폭탄은 나가사키에 떨어진 바로 그 원자폭탄입니다. 그럼 왜 서로 다른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것일까요? 잠깐 시간을 돌려서 194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45년 독일은 백기를 들고 항복을 했지만 일본 제국만 계속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고자 했던 미국은 도쿄 대공습이라고 하죠. 수백 대의 B-29를 동원해 도쿄를 초토화시켰지만 그마저 효과가 없었고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그 다음 선거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트루먼은 맨하튼 프로젝트의 성공을 토대로 일본의 원폭 투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투하를 할 것인지 그 최종 결정에 오펜하이머도 함께 참여를 한 것입니다. 오펜하이머와 핵실험 참여 과학자들은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했으니 원자폭탄이 실전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투하 장소로 고려된 곳은 일본의 옛 수도 교토와 넓은 평지의 히로시마 두 곳이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투하 장소로 넓은 평지의 히로시마가 우선 선택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산지 지형의 나가사키가 선택되었습니다. 즉 평지에서와 산지 지형에서의 원자폭탄의 효과를 비교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히로시마로 원폭 투하가 결정되고 1945년 8월 6일 새벽 2시 7대의 B-29기가 출격을 하여 드디어 오전 8시 15분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히로시마 상공 570m에서 원자폭탄은 폭발을 했습니다. 이때 투하된 원자폭탄의 이름은 리틀보이, 전쟁 승리를 앞두고 타계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별명입니다. 그럼 리틀보이는 어떤 원자폭탄일까요? 처음 원자폭탄이 만들어졌을 당시 재료로 쓰이는 물질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라늄 235, 그리고 또 하나는 플루토늄 239입니다. 리틀보이는 우라늄 235를 재료로 사용했으며 2개의 우라늄 덩어리를 충돌시켜서 임계 질량을 넘김으로써 핵 분열을 일으켜 폭발하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상대적으로 길쭉한 포신형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이 3m, 지름 71cm, 무게 4톤의 폭탄 위력은 무려 16킬로톤에 달했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1킬로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1킬로톤은 TNT 1000톤에 해당합니다. TNT는 폭약의 일종으로서 폭탄의 위력 단위에 쓰입니다. 1킬로톤은 TNT 1000톤이고 이것은 5,500개의 수류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위력입니다. 그래서 리틀보이 16킬로톤의 위력은 수류탄 88,000개를 한 곳에서 동시에 터뜨리는 위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경 1.2km 내에 있는 사람의 절반은 사망한다고 합니다. 리틀보이는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불발의 우려가 거의 없어서 단 한 번의 실제 폭발 실험도 없이 바로 실전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나가사키에는 3일 뒤인 8월 9일에 원폭이 투하되었는데요. 그 원폭의 이름은 펜맨이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의 별명이 펜맨이죠. 펜맨은 플루토늄 239를 사용하는데요.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펜맨은 중심에 동그란 플루토늄 덩어리를 넣고 그 덩어리를 폭약으로 둘러싼 뒤 모든 방향에서 터뜨리면 그 충격파로 인해 우라늄, 플루토늄, 복합 코어와 중성자 점화기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폭발하게 됩니다. 이 폭발 과정 자체가 리틀보이에 비해 복잡하고 고난도로서 초기에는 제작이 매우 어려웠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당시 맨하튼 프로젝트는 미국 30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펜하이머가 트리니티 실험을 통해 단기간에 성공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실험에 성공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실전에 투입된 것입니다. 펜맨은 모양이 원형에 가깝고 길이 3.2m, 지름 1.5m, 무게 4.6톤의 폭탄의 위력은 21킬로톤에 달해 성능 면에서 리틀보이를 훨씬 능가했습니다. 21킬로톤이라면 수류탄 11만 5,500개를 동시에 한 곳에서 터뜨리는 위력에 맞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파괴력이 아닐 수 없죠.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일본 정권은 고작 7대의 B-29기 폭격기를 격추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상공에서 B-29기를 격추시켰다면 그 피해가 다소는 적었을 텐데요. 도쿄 대공습 때 도쿄 상공에서 폭격을 한 B-29기가 수백 대에 달했고, 그래서 7대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자 폭격이 아닌 정찰을 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상부에서는 히로시마 원폭 폭발을 보고받고도 아예 원폭 투하 자체를 부장하거나 쉬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반응이 없자 3일 뒤에 나가사키의 원폭이 추가로 투하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애꿎은 희생자가 10여만 명 더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종전 후 5년 만에 일어난 한국전쟁에서 왜 미국은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한국전쟁은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가 출간한 회고록을 보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하지 못한 채 정전협정에 서명한 부끄러운 이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15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미국은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일컬을 만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혹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가디스의 가상 에세이에서 글로벌 아마겟돈이라고 불리우는 가상의 역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원자폭탄이 사용이 되었을 때의 가정입니다. 1950년 12월 2일 메가돈은 한반도로 진군하는 중국군을 향해 5발의 핵폭탄 투하를 지시했다. 이로 인해 약 15만 명의 중국군이 사망했고 미군과 한국군 포로 상당수도 목숨을 잃게 되었다. 나토 회원국들은 자신과 상의 없이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핵 보복에 나서달라는 중국의 압력에 따라 소련은 미국에게 한반도에서 모든 군사행동을 중지하든지 가장 심각한 결과를 감수하든지 48시간 내에 결정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48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자 소련은 부산과 인천에 핵폭탄을 투하했다. 이 두 곳은 유엔군 지원의 핵심 거점이었다. 소련의 핵공격이 자신들의 공격보다 2배 이상의 사망자를 내자 메가던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의 선양 그리고 하얼빈에 대한 핵폭탄을 투하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 영국, 프랑스, 베네룩스 3국은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함부르크에 소련의 핵폭탄이 떨어진 뒤였다. 불과 종전 5년 만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온 지구는 글로벌 아마겟돈으로 급속히 빠져들었다. 이제 인류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0, 9, 8, 7 상상만으로도 참으로 아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학자 가디스는 트루먼 대통령이 핵무기의 사용을 진지하게 고려했지만 전쟁에 투입하지 않은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북한 내에 핵무기를 투하할 만한 마땅한 목표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대도시나 대규모 산업시설, 군사기지 및 보급로 등이
핵공격 대상이지만 북한은 수도 평양이 미국의 폭격기 공격에 의해 초토화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도 고려되었으나 이는 소련의 개입까지 야기하면서 유럽으로까지 확전이 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위험성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핵무기 사용이 진지하게 고려되었던 1951년 상반기 유엔군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서울을 재탈환하는 등 전선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의 시급성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한국 전쟁에서는 핵무기의 사용이 억제되었습니다. 참으로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해소되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펜하이머가 개발한 핵무기는 그 이후 현대사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